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 전략장관 가자 전쟁 다음 단계 논의차 방미 이슈로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그 강도에 확실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현지 보도를 쭉 보면요, 그 이스라엘 그 주미 대사를 지낸 이스라엘 그 전략 장관이 아마 지금 미국에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하고 국무부에서 그 전쟁을 저강도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거기다가 또 전후 문제까지도 같이 이게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일단 이스라엘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빨라도 내년 1월쯤이나 1월 말에나 이런 그 저강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현지 언론 보도를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요, 저강도로 작전을 전환하는 거를 좀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하마스를 이제 근절하겠다는 그런 전제 조건은 계속 존재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입장도 이런 가운데 또 네. 그 아랍 그 알자지라 네. 그 웹사이트를 그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통신 스푸트니크가 인용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협상팀이 그 휴전에 대한 하마스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제 카이로에 조용히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 이 협상팀에는 인질하고 죄수 막교환을 책임지고 있는 실력자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지금 이스라엘이 그 뭔가 그 휴전 쪽으로다가 그 상당한 그 좀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다는. 그런데 물론 이제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그 이번에 그 워싱턴을 방문한 걸로 알려진 그 이스라엘 전략 장관이 미국에 좀 무기를 좀 빨리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당국자들은 그 전략적으로 공급을 늦춘 게 아니다, 이런 그 절차상의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 뭐 종전도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한데 아직 예측이요. 그런데 그 종전 후의 상황까지도 좀 논의가 된다라는 언급 앞서 해주셨잖아요. 어쨌든 이제 네.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는 아직도 뭐 현재로서는 종전은 없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네. 그 성탄절인 그저께 그 트위터 X에 그 가자지구 북부에 가서 장병들을 만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끝장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거다, 긴 싸움이 될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성탄절 당일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마스 파괴, 가자지구 비무장화, 급진주의 포기, 이 3개인데, 어쨌든지 좀 그래도 계속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조금 평화, 협상 얘기도 좀 슬그머니 내비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근에 개혁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도 좀 주목을 받고 있나 봅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그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 그 지금 미국은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좀 이렇게 좀 개혁해서 여기다가 이제 가자지구 그 통치도 맡기려는 그런 구상인데, 문제는 아직까지 부패라든가 이런 무능 같은 데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 이미지가 강하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그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마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명성 때문에 오히려 인기가 더 올라갔다는 그런 것도 미국에는 상당히 딜레마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지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에 와서는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해서 그런지 개혁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만 봐도 조금 좀 미국 쪽하고 이 그 전쟁 후에 가자지구 통치에 대해서 조금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다는 관측이고요. 네.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자세하게 해볼까요? 미국이 가자지구 이제 종전 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통치를 맡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이게 미국의 바람이지만, 거기에 좀 이스라엘의 회방이나 뭐 팔레스타인 주민 사이에서 하마스 인기가 급상승하는 바람에 뭐 성과가 없다. 뭐 그렇죠. 그런 흐름들. 것도 있고, 네. 또 지금 네타냐후가 이끄는 이스라엘 그 극우 정부가 워낙 그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좀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감들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네. 특히 지금 보면은요,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같은 경우는 세금을 직접 걷지 못합니다. 요르단강 서안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걷어서 그거를 계좌 이체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매달. 그렇게 이제 네. 서로 협정이 돼 있는데,
지금 그 네타냐후 극우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걸 막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지금 아주 강성, 아주 극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쪽에서도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이 뭐 제대로 조정을 못 해준다는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정이 이제 세금을 이체받지 못하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운영도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라말라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청사를 지키는 경비병력 급여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수가 달리니까 임기 응변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22일에 그 1억 3천만 달러 정도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팔레스타인 주민 사이에서 뭐 아바스 수반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지지도 이것 또한 전쟁 전에도 네. 별로 안 좋았는데요. 전쟁 있고 나서 더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아바스 그 자치정부 수반 사임하라는 응답률이 88%, 석 달 전 조사 때보다 10%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네. 반면에 하마스 지지율은 요르단강 서안 같은 경우에서도 12%이던 게 전쟁 있고 나서 44%로 급등했습니다. 네. 가자 지구에서도 하마스 지지율이 소폭 이렇게 하마스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는데도 소폭 상승한 걸로 돼 있고요. 그 밖엔 또 어떤 사항들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떻게든지 네. 팔레스타인 그 치안 병력을 빨리 훈련시켜서 전쟁 끝나고 나면 가자지구 치안을 맡기려고 하는데 이게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협정도 관련 합의조차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이 조급하지만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겁니다.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사우디는 후티 반군 공격으로부터 이제 홍해 선박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다국적 호위 함대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네요. 잠깐 설명드리면은 그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예멘이 지금 8년째 내전인데 예멘 그 후티 반군하고 예멘 정부군이 지금 이제 내전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는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그 후티 반군이 홍해 쪽에 지금 이스라엘과 연계된 성곽을 무조건 공격하겠다고 해서 이제 다국적 호위 함대를 만들기로 하고 네.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서방 국가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우디도 들어오라고 했는데 사우디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아마 그렇게 선을 그은 걸로 그렇게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다국적 호위 함대는 미국 주도로 구성이 그렇죠. 되는 거고 네. 사우디는 선을 그었고. 네. 네. 예,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사우디는 그 남북 국경 방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내심은 왕세자가 그 2030년까지 사우디를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자면은 중동의 평화가 정착이 돼야 하고 그렇다면 이제 사우디가 이란하고는 사실 앙숙이었는데 이란하고도 최근에 와서는 이제 중국이 중재해서 이렇게 서로 화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후티 반군은 또 이란이 지원을 하죠. 복잡하죠. 그래도 사우디가 이란하고 척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그 선박 운항을 보호하기 위한 다국적 함대에도 사우디는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겁니다. 이 홍해 사태로 물류대란 우려가 굉장히 커졌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간략히. 어제도 뭐 네. 서로 뭐 그렇죠. 그 홍해 그 예멘 반군이 뭐 그 선박을 공격하고 또 뭐 미국에서 반격하고 막 이런 그 교전이 있었거든요. 일단 그 뭐 후티 반군은 뭐 조금도 물러나질 않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돼서 이제 다국적 호위 함대에 뭐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뭐 노르웨이, 스페인, 바레인 뭐 이런 데가 참여를 했는데 네. 이제 이런 나라들도 공격하겠다 이렇게 아주 선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참국 선박도 공격하겠다. 예. 어쨌든지 이렇게 다국적 호위 함대가 지금 이제 준비가 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런지 그 세계 2위 해운사가 머스크인데 홍해 운항을 이제 일시 중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홍해하고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않으면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하고 경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다국적 호위 함대가 호위를 할 경우에는 다시 홍해를 통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뭐 그 외신 보도로 보면은 미국하고 그 이번에 그 다국적 함대를 구성하는 동맹들이 후티 반군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직접 군사 행동할 가능성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뭐 연말까지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긴장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사할린2 프로젝트 간간히 전해주셨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얘기네요. 미국이 지난 11월 2일에 네. 이 사할린2 프로젝트를 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년 1월 말까지 여기 지분 참여하고 있는 외국 회사들이 그 모든 걸 정리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 사할린2 프로젝트가 러시아 극지의 LNG를 그렇죠. 개발하는. 네. 네. 여기는 지금 보면은 그 프랑스 토탈하고 중국 국영 그 에너지 기업 두 군데, 그다음에 그 미스일 포함한 일본 컨소시엄에서 각각 10%씩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그 노바텍이라는 회사가 60%, 나머지 40%를 프랑스, 중국 두 개,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영국, 일본 이렇게 네. 해가지고서 이제 그 지분을 이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미국이 추가 제재에 포함을 시키는 바람에 지금 러시아 매체 보도를 보면은 그 결국은 이 러시아 주관사인 노바텍이 외국 지분 참여자들한테 우리가 도저히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이게 이제 불가항력 조항이라는 거죠. 포스 마제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게 나서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선언해서 책임을 면제받는 국제법 조항입니다. 이거를 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디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재 대상이니까 네. 이제 외국사들이 내년 1월 말까지 이제 이걸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안 그러면 미국이 제재를 하기 때문에 뭐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일본 산케이 보도를 보니까 네. 미쓰이가 현지에 있는 자기들 요원을 철수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미국 재무부가 이제 그 사할린2 프로젝트를 제재하고 나서 외신 보도를 보면은 일본이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이제 LNG 받는 게 자기들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G7에 대해서 우리는 좀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네.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어쩔 수 없이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전쟁 와중에도 러시아의 국영 가스 회사죠. 가스프롬이 우크라이나를 경유해서 천연가스를 계속 유럽에 그동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죠. 계속 그 우크라이나 경유해서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어제 전한 걸 보니까 그저께도 4,050만 입방미터 물량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물량입니다. 계속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은 되지만 또 비즈니스는 계속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은 중국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올해 중국의 경제가 좀 회복이 되느냐,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영향도 좀 있느냐, 연초에 관심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올 한 해 중국 경제는 좀 더 어려워진 것 같고요. 중산층도 허리띠를 졸라맨다, 뭐 이런 지금 분석이네요. 중국도 네. 내수 부양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는데 그러자면 이제 소비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어제 보도를 보면은 중국에서 그래도 나름 어떤 여유가 있는 중산층조차 전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제 그 중국 남부 선전 기술 허브죠. 여기 네. 있는 중소기업 대표를 이제 익명 인터뷰했는데 나도 돈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돈을 쓰겠느냐. 그러면서 옷이나 뭐 장신구 몇 개를 더 산다고 소비가 부양되질 않는다. 이렇게 딱 아주 일침을 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도 이게 좀 나타나나요? 예, 중국 네. 국가통계국 그 자료를 보면요. 올 들어서 지난달까지 부동산 판매 같은 경우 면적 기준으로 한 해 전보다 한 8% 감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하고 비교하면 감소폭이 32%나 되는 걸로 이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10일 같은 경우 소매 판매가 한 해 전보다 좀 10% 늘어나긴 했는데 이게 코로나19에 따른 그 규제에 따른 그 기저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맥킨지 그 관계자는 물론 중국 소비를 장기적으로는 낙관을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심리가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소비가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특히나 좀 불안함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지갑을
닫는 그렇죠. 거겠죠. 지금 뭐 이민은행 집계를 보면은 중국의 가계 저축이라든가 뭐 은행 예금 같은 게 늘어나는 건 틀림없는데요. 네. 문제는 여유가 있지만 지금 워낙 그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그 소비에 대한 그 신뢰가 회복될지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년에는 소비가 조금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도 늘었고 예금도 늘었는데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워낙 안 좋아서 그렇다는 소비를 겁니다. 안 한다. 영국 숫자로는. 그 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애널리스트 분석도 최근에 이제 중국이 예금 금리 인하해서 이제 소비 진작을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소비가 더 줄어들도록 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그런 또 진단도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요. 중국 주식 투자 만료, 뭐 올해 투자 끔찍, 뭐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네. 뭐 이건 말씀 안 드려도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거 하고 뭐 비교하자면. 웬만한 나라는 또 이런데 네. 지금 중국은 좀 많이 빠지고 미국에 있는 그 중국 상장주 그 지수도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중국 자산이 지금 이제 많이 빠져서 뭐 저점 매수 그런 그 기회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내년에 물론 설사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엄청나게 손실이 있기 때문에 만회하는 건 어렵다. 차라리 다른 쪽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례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많이 안 좋긴 안 좋아하나 봅니다. 네, 영국 자산운용사 관계자 얘기도 연초에 중국 무역이 상당히 그 뭔가 있을 것처럼 보였던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다른 나라들에게 상승장을 고려할 때 중국의 그 부진한 게 아주 더욱 뼈아플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시작하면서 미국도 침체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죠. 보면 굉장히 견조하게 안 경제는 그랬죠. 흘러갔는데요. 그래서 비교하자면 지금, 더. 지금 그래서 네. 지금 뭐 물론 그 월가 강세론자들은 내년에 그 중국 랠리를 기대를 하지만 지난 몇 년에 손실을 많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인구 고령화, 그다음에 이제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투자보다는 부채 상환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과거 일본처럼 될 수도 있다. 일본 기억하시겠지만 주식시장이 1990년대 붕괴해가지고 몇십 년간 침체기를 맞았죠. 채권 시장도 그렇게 신통치 않고요. 지금 IMF 집계를 보면 금융기관을 제외한 중국 기업 부채가 GDP의 한 28%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좀 많이 빠졌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제 질문이 그러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쪽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런 네. 지역도 있습니다. 그 팩셋 그 집계를 보면요,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그 평균적으로 예상 수익이 한 8배 정도의 이제 항생지수 종목이 거래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20년 새 최저 수준이고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른바 그 매그니퍼센트 7? 네, M7이라고 M7이요. 불리는. 네. 이 퍼가 지금 평균 한 30배니까 중국 그 종목이 훨씬 싼 건 틀림없는데 그래서 내년에 오를 건 틀림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그동안의 손실이 컸기 때문에 네. 별로 기대하는 게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 신흥시장 전략 책임자 얘기는 이런 중국 시장 부진을 보면서 중국과 신흥시장은 구분돼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지적도 했고요. 그래서 중국 자산이 한동안 다른 신흥국 자산하고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신흥시장은 상당한 회복력을 얻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자, 중국의 경제 얘기를 몇 가지 좀 해봤고요. 이제 일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뭐 지지율도 그렇고 상당히 좀 불안하고 정치권에 이슈가 많다라는 얘기 네. 전해주셨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자민당 그 파벌 네. 비자금 의혹 때문에 지금 그 도쿄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전 관방장관 이런 사람들도 조사까지 받았는데 지금 이래서 지금 자민당 내에서도 이제 우리 파벌 정치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큰데 네. 워낙 파벌의 기득권이 크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도 자기 파벌도 여기 연계돼 있고 해서 뭔가 이런 걸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민당 내에서 이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제 내년에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자민당이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데 하지만 의견 조율이 쉽지가 않다. 이런 게 일본 언론 분석입니다. 네. 1989년 그때도 자민당의 이른바 리크루트 사건, 그때도 최대 정경유착 스캔들 때문에 아주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정치자금 모금 자제 같은 걸 뭐 개혁안 같은 걸 내놨는데 사실상 사문화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래봐야 똑같을 거다. 뭐 혹시나 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는 그런 회의적인 관측들이 많습니다.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도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물론 들고요. 있습니다. 네. 다음 얘기 해볼까요? AI 습격 올 것이 왔다. 뭐 구글 3만 명 구조조정 추진설이 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 전문 매체 더 인포메이션 보도인데요. 네. 구글이 한 3만 명 정도, 특히 이제 광고 판매 부분 북미 쪽 인력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지금 추진한다는 겁니다. 뭐 해고도 적지 않을 것 같다는 관측이고요.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이제 사실 구글은 광고 매출이 굉장히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AI가 도입되는 바람에 이제 이걸 플랫폼에서 하니까 사람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광고 같은 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이제 광고주들한테 플랫폼을 팔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인력들이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AI가 일자리를 뺏는 게 현실화가 빠르게 되고 있다. 그렇죠. 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시사점이 있네요. 구글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 그 모회사 알파벳이 네. 자회사 전 부분에 걸쳐서 직원의 한 6%, 한 12,000명 정도를 해고를 했는데 이번에 한 3만 명 정도를 구조조정할 것 같다. 이 중에는 상당수의 해고도 포함될 것 같다는 그런 관측이고요. 네. 자, 요 얘기 이어서 좀 해보면 그래서 올해 6만 명 이상의 감원이 더 늘어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 어떤 얘기죠? 이걸 이제 글로벌 대형 은행 12곳에서 올해 네. 최소 6만 명 6만 명을 감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이 투자은행 쪽이었고요. 지금 헤드헌팅사 실버마인 파트너스 집계에 따르면은 UBS 같은 경우는 한 전체 이게 이제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전체 인원의 한 10%인지 13,000명을 감원했고 인구 대비 감원율로는 영국의 메트로뱅크가 20%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7% 정도. 그래서 이제 이 메트로뱅크 그다음에 UBS, 골드만삭스가 이제 감원 비율 탑 3에 랭크가 됐고요. 이렇게 투자은행들이 특히 인력을 많이 줄인 게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유럽의 그 고금리 때문에 이 관련 비즈니스의 어려움이 컸다는 거고요. 지금 이 실버마인 파트너스 관계자 얘기는 대부분의 대형은행들이 지금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투자 성장이 모두 정체됐기 때문에 추가 감원이 불가피할 거다. 지금 파이낸스 타임스 보도를 보면 올해 감원 규모가 금융위기 때 이후에 가장 컸다. 그 당시엔 한 14만 명 이상이 감원이 됐었죠. 자, 뭐 이제 AI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좀 암울한 조짐입니다. 여러 개가 좀 맞물려서 감원이 많이 됐는데 더 늘어날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보도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국제뉴스 살펴봤고요.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